새벽 2시 빈 침대 옆자리를 만지작거리던 손이 차가운 시트만 움켜쥐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잠결에 남편을 찾고 있었어요. 여보, 물 좀. 말하다 멈췄습니다. 대답해 줄 사람은 이제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로 말이에요. 혼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딸아이는 미국으로 시집갔고 이 집 곳곳에 남아있는 추억들은 저를 숨막히게 했죠. 55세 이선아, 그것이 제 이름입니다. 하지만 며칠 후 시골 마을에서 만난 한 남자 때문에 제 인생이 다시 한번 뒤바뀔 줄은 몰랐어요. 짐을 정리하다 발견한 부동산 전단지 한 장. 시골 마을의 조용한 단독주택 2층 세입자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아팠을 때 함께 보려던 그 전단지였어요. 나중에 여기서 같이 살까? 했던 그 약속은 이제 혼자 지켜야 할 몫이 되었죠. 전화를 걸어보니 집주인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언제 오시냐는 질문에만 짧게 답하더군요. 목소리도 어딘지 무겁고 쓸쓸했어요. 저와 비슷한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기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려 도착한 마을은 정말 조용했어요. 서울의 복잡함과는 정반대였죠.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단독주택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깔끔하더군요. 작은 마당에는 정성스럽게 가꿔진 텃밭이 있었고 대문 옆에는 손글씨로 쓴 이름표가 달려 있었죠. 조상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배를 누르자 1층에서 한 남자가 나왔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는데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웃어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선아입니다. 전화드린 사람이에요. 인사를 건넸지만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더군요. 아, 네, 조상현입니다. 2층이 방입니다. 말투도 딱딱했어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혼자 오래 산 사람만이 가지는 그런 무겁고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뒤따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묘하게 무겁게 들렸죠. 저와 비슷한 무게를 지고 있는 걸음소리였습니다. 2층 방은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뒷마당 풍경도 나쁘지 않았어요. 멀리 산이 보이고 작은 텃밭에는 푸른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죠. 화장실은 1층에 하나 있고요. 부엌도 같이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집에 전에 누가 살았었나요? 상현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군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내요. 같이 살던 집입니다. 그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도 저처럼 누군가를 떠나보낸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상현의 눈빛에서 어딘지 모를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언제부터 살 수 있나요? 내일부터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상현이라는 낯선 남자의 집 2층에 살게 되었습니다. 짐을 옮기면서도 1층에서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마치 유령처럼 조용한 사람이었죠. 가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나 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마저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녁 무렵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창문 너머로 보니 상현이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어쩐지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혼자 밥상 앞에 앉아서 조용히 숟가락질하는 모습.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매일 반복했던 제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하듯 지내는 이상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마주쳐도 눈인사 정도만 하고 지나갔어요. 상현은 항상 무표정했고 저 역시 어색해서 먼저 말을 걸지 못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낯선 사람인데 왠지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일 거예요.
며칠이 지나자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굵어지더군요. 이런 날엔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죠. 된장국을 끓이면서 문득 상연이 떠올랐어요. 혼자 차가운 밥만 드시겠구나 싶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가 있더군요. 김치전을 부쳤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해주던 음식이었죠.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김치전 부쳐줘 하던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접시에 정성스럽게 담고 국그릇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두근거렸어요.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요. 1층으로 내려가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현 씨, 잠깐만요. 문이 열리자 무표정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여전히 말수가 적은 사람이더군요. 된장국 끓였는데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김치전도 있으니까 같이 드실래요? 상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빗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시간이었죠. 가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나 김치전을 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상현이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수저를 놓고 일어났어요. 아무 말 없이 뒷마당으로 나가버렸죠. 상현 씨? 뭔가 잘못됐나 싶어 따라 나갔습니다. 상현은 마당 한구석에 서서 멀찍이 떨어진 빗물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니 눈가가 촉촉해져 있더군요. 비가 내리는 소리와 함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맛이 마지막으로 아내가 끓여준 국이랑 똑같네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좋은 마음으로 끓인 된장국이 이 사람에게는 아픈 기억을 불러일으킨 거였죠.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옆에 서 있었습니다. 상현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4년 전 그날 아내가 마지막으로 만들어준 게 된장국이었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와서도 억지로 끓여줬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때 너무 맛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간이 하나도 안 맞았거든요. 그래도 고맙다고 맛있다고 했죠.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상현의 어깨와 머리카락이 젖어갔지만 꿈쩍도 하지 않더군요. 마치 그 비를 맞으며 아픈 마음을 씻어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상현 씨, 미안해요. 괜히 이상하게 해서. 아니에요. 저도 남편이 마지막으로 먹고 싶다던 음식이 된장국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자 상현이 처음으로 제 쪽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 다 비에 젖은 채 서 있었죠. 그 순간 어떤 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이 처음으로 마주친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비가 그치고 나니 공기가 한결 맑아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상현이 마당에 평상을 꺼내 놓더군요.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그동안 마당 한구석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평상을 직접 닦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물걸레로 정성스럽게 닦는 모습이 어딘지 서툴러 보였어요. 선아 씨, 잠깐 앉으실래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어제 비 맞으며 눈물을 보인 게 부끄러웠나 봅니다. 그래도 저를 부른 건 처음이었죠. 평상에 나란히 앉으니 묘한 기분이었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고 마당 한편의 텃밭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죠. 어제 죄송했습니다. 상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괜찮아요. 좋은 마음으로 해주신 밥인데 그렇게 행동해서. 아니에요. 저도 남편 먼저 보냈거든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상현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눈을 마주친 순간이었습니다. 가남이었어요. 2년 전에 6개월이라고 했는데 3개월 만에 떠났죠.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어요. 아직도 그 기억을 말로 꺼내는 게 힘들었거든요.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했어요. 남편 앞에서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작 혼자 남으니까 말이 막혔습니다. 상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밥맛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뭘 먹어도 모래 씹는 것 같았어요. 딸아이는 걱정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죽음보다 무서운 건 그 다음 날들이죠. 상현의 목소리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죠. 맞아요. 장례 치를 때는 정신없어서 견딜만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혼자 남은 그 순간부터 매일이 똑같아지죠.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밥을 해도 혼자 먹고. 상현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4년 전 아침에 깨어보니 이미 차가워져 있었죠.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한 달 동안 아내 옷을 그대로 뒀어요. 빨래도 안 했죠. 혹시나 해서, 돌아올까 봐서. 아니에요. 저도 남편 면도기 아직도 그대로 뒀거든요. 두 사람 다 쓴 웃음을 지었어요. 서로의 아픔이 얼마나 똑같은지 알 수 있었죠. 별빛 아래서 나누는 이야기는 처음엔 아팠지만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혼자 끙끙 앓던 상처를 누군가와 나눈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어요. 며칠 후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을 장터는 작았지만 필요한 건 다 있었어요. 상현이 키우는 텃밭 채소도 좋지만 가끔은 시장에서 신선한 걸 사야겠더군요. 두부며 생선이며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금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는데 비가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집이 코앞인데 참 운이 없었어요. 뛰어가다가 미끄러운 돌에 발을 헛디뎠죠. 아, 장바구니를 놓치며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얼얼하고 손바닥이 따가웠어요. 비까지 세게 내려서 순식간에 온몸이 젖어버렸죠. 선아 씨, 뒤에서 상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우산을 들고 뛰어오고 있더군요. 급하게 달려와서 제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고요? 괜찮아요. 그냥 미끄러진 거예요. 상현이 제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런데 일어서려다 다시 비틀거렸죠. 무릎이 아팠거든요. 조심하세요. 상현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부축해주려는 거였어요.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남편 이후로는 처음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이었거든요. 천천히 걸어보세요. 한 걸음씩 걸어보니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어요. 그런데 상현이 우산을 들고 있으면서 계속 제 쪽으로 기울여 주더군요. 자신은 어깨가 젖어가는데 말이에요. 상현 씨, 젖어요. 괜찮습니다. 선아 씨가 더 젖으셨으니까. 두 사람이 우산 하나 아래 바짝 붙어서 걸었어요. 어깨와 어깨가 자꾸 부딪혔죠. 상현의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남자 특유의 든든한 어깨였어요. 빗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길이었습니다.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천천히 맞춰졌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상현 씨, 네, 잠깐이라도 기대고 싶네요. 그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너무 솔직한 고백이었죠. 혼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상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더 제 쪽으로 당겨주더군요. 자신은 완전히 비에 젖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었어요. 기대세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조심스럽게 상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어깨였죠.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그 순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소리, 우산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그리고 서로의 숨소리.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걸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마치 이 시간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저녁에도 평상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상현이 김치전을 부치겠다고 하더군요. 처음 보는 일이었죠.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상현이 서툰 솜씨로 김치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기름이 튀어도 꿋꿋하게 해내려고 하더군요. 보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상현 씨, 기름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어려우네요. 결국 제가 도와줬어요. 손을 잡고 뒤집는 방법을 알려줬죠. 상현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김치전이 완성되고 평상에 앉아 먹었어요. 상현이 작은 라디오를 가져와 틀어놓았더군요.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라디오 오래됐네요. 아내가 즐겨 듣던 거예요. 요새 가끔 틀어놔요. 그때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나훈아의 내 삶을 눈물로 채워도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였죠. 이 노래 남편이 자주 불렀어요. 그래요? 우리 아내도 좋아했는데. 두 사람 다 조용히 노래를 들었어요.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내 삶을 눈물로 채워도 그대만은 행복하기를. 이라는 부분에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김치전을 다 먹고 나서도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선선했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어느새 제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죠. 피곤하신가 봐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상현의 어깨가 가까이 있었어요. 우산 아래에서처럼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기댈게요. 상현이 가만히 있어 주었어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풀벌레 우는 소리, 상현의 고른 숨소리, 언제부터인지 잠이 들었나 봐요. 꿈속에서도 그 노래가 들렸거든요. 선아 씨, 선아 씨,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눈을 뜨니 상현이 조심스럽게 저를 깨우고 있었어요. 방으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감기 걸려요. 아, 죄송해요. 잠들었나 봐요. 일어나려는데 몸이 묵직했어요. 상현이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일어서는 순간 비틀거렸죠. 조심하세요. 상현이 급하게 저를 잡아줬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상현의 숨소리까지 느껴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현이 조심스럽게 저를 일으켜 세우려다가 우리의 입술이 살짝 닿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다 움직이지 못했죠.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나훈아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상현이 먼저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마음이 막 뛰고 있었어요. 남편 이후로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외롭지 않았어요. 그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상현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라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 키스가 실수였는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저는 갑자기 서울로 떠났습니다.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손자가 아프다고 잠깐 와달라고. 사실 핑계였어요. 상현에 대한 마음이 무서웠습니다. 남편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고요. 5일 동안 서울에 있으면서 딸아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언제까지 혼자 살 거예요? 너무 외로워 보여요. 이러다 우울증 걸릴까봐 걱정돼요. 딸의 말을 들으니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상현과 지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5일째 저녁, 다시 그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상현은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제가 가꾸던 꽃들이었죠. 돌아오셨군요. 네, 늦어서 죄송해요. 밥 해뒀어요. 된장국도. 이번엔 제 손으로 끓인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이야기했어요. 서울에 가서 딸아이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너무 외로워 보인다고. 이러다 우울증 걸릴까봐 걱정된다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상현 씨와 지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이제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살아도? 상현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어요. 저도 그동안 너무 외로웠어요. 선아 씨가 없던 5일 동안 얼마나 허전했는지 모르거든요. 앞으로는 말없이 사라지지 말아요. 네, 약속할게요. 그리고 외로우면 말해요. 저도 외로우니까. 그날 밤 처음으로 함께 잠들었습니다. 서로를 안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온기를 나누며 그 손길보다 더 깊게 전해지는 건 마음이었습니다. 외로움과 상실로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55세 이선아. 남편을 떠나보낸 후 처음 맞이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